그러면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녹음을 증거로 제일 결국은 많이 쓰게 돼요. 근데 녹음에 대해서 많이들 잘못 아시는 게 또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엄마가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녹음은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같이 대화하는 상태에서 몰래 녹음을 하는 거는 증거를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친구가 나한테 언어 폭력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녹음했다가 그걸 또 증거로 또 쓰고 있고. 안녕하세요. 오늘의 배움학습부는 부모님들이 요즘에 학교 보내기 좀 무섭다, 예전 같지 않다, 학교 폭력 때문에 무섭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송진혜입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늘 일하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15년 차 경력 변호사고 저 또한 워킹맘이라서 학교폭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나 신문을 보나 와, 이런 사례가 진짜 있다고 이렇게 놀랐거든요, 변호사님. 네. 우리 아이가 정말 좀 피해받고 있다.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는데 좀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잖아요. 네. 혹시 오늘 인터뷰를 보시고 팬이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연락드리면 될까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인스타로 릴스를 찍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우와, 그래서 그 계정으로 들어와 주시면 네. 거기에 상담 예약하는 링크가 있으니까 네. 그거 보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머나긴 길 오셨는데 봉골레 파스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편안하게 잘 해주시면 먹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점심 식사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구마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내가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하고 있다 했을 때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수사기관이나 학교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 막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주지 않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거를 알고 시작을 하셔야지 제대로 된 조치를 받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기 전에 내가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겠다 할 정도까지는 좀 기다리시면서 증거 수집에 대한 조언도 들으시고 실제 수집도 하시고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셨으면 합니다. 증거가 없어서 조치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내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절차가 시작되면 그쪽도 방어적이 되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증거를 수집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 폭력에서 좀 특이점은 녹음을 증거로 제일 결국은 많이 쓰게 돼요. 근데 녹음에 대해서 많이들 잘못 아시는 게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동의가 필요가 없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같이 대화하는 상태에서 몰래 녹음을 하는 거는 증거를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친구가 나한테 언어 폭력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녹음했다가 그걸 또 증거로 또 쓰고 있고. 근데 이런 이야기 때문에 또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엄마가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었냐면은 가방 안에 녹음기를 몰래 넣은 거는 본인 말하는 대화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 대화도 들어가고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제3자가 다른 걸 녹음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는 안 된다고 판결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녹음에 있어서도 이제 자기가 참여한 부분만 목소리가 들어가게 해서 녹음을 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셔야 되고 뭐 몰래
어느 교실에 두고 나갔다 왔다. 그동안 녹음이 되게 했다. 그런 녹음은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증거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네. 요새 사이버 폭력이 많으니까 맞아요. SNS 상으로도 증거 수집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언제 이게 있었는지 날짜 나오게 하고 어떤 내용인지 특정하고 이 닉네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황들도 같이 모아둬야 되죠. 그런 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학부모 입장에서 음. 우리 아이가 걱정된다 음. 해서 가방에 몰래 넣으면은 어차피 이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미성년자일지라도 아이한테 너가 항상 들고 다녀야 된다. 그쵸. 좀 부착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워치를 사용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녹음기를 대놓고 들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네. 네. 만약에 들고 가다가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런 식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증거가 없는 네네네. 경우에도 학교 폭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네.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정돼요. 오. 증거가 있을 때보다는 허들이 좀 높겠죠. 그 인정 요건이 뭐냐면은 그 아이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조사가 꽤 여러 번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있고 전담 조사관도 있고 또 학폭위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 단계마다 말이 바뀌면 이상한 건데 이 단계마다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고 그리고 전후 맥락을 또 파악할 수도 있잖아요. 네.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서. 그거는 간접 증거로 다른 정황 증거가 뒷받침될 때는 그 경우에도 학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 폭력을 신고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하게 되면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조사를 받아요. 선생님이나 전담 조사관에게 어떤 일 때문에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부모 면담을 해요. 학부모 면담. 네.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조금 그 내용도 알 수가 있고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형사 절차랑 다르게 상대방이 뭘 했는지를 이렇게 서면을 다 보고 이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거라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그 단계에선 선생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그쵸. 뭐 목격자가 이런 진술을 해줬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되게 큰 도움인데 선생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은 큰일 나겠네요. 좀 도움을 받는데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많이 섭섭하시더라도 이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을 하는데 좀 더 힘을 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네. 그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두 가지로 또 갈라지는데 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인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제한이 뭐냐면은 적어도 진단서 2주 이상인 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재산상 피해가 없어야 되고 지속성이 없어야 돼요. 그 정도의 사안이면은 피해자가 동의를 하면은 학폭위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합의 요청이 제일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학폭위까지 안 가고도 완전 깨끗하게 끝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이제 합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합의서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그게 좀 이제 상황마다 다 다르고 절차나 뭐 그런 법적 용어를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또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나는 절대로 여기서 끝낼 수 없어. 학폭위로 가고 싶어. 얘 사과가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뭐 애매하게 사과를 받는 것보다는 선생님한테 나 사과 받고 싶지도 않고 화해 생각이 없으니까 연락 그만하시라고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서 학폭위로 넘기는 거죠. 네. 학폭위로 넘기게 되면 개최 통지서가 와요. 개최 통지서가 보통 2주 전에 오는데 어떤 사안을 가지고 심의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 심의 내용에 내가 진술을 했고 내가 당했던 내용이 다 써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게 가끔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진술 준비를 하면 돼요. 거기 가서 아이 진술도 듣고 학부모님 진술도 듣고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 진술도 듣는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음. 그 진술들을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다가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분도 있는데 학생들은 뭐 그게 좀 당황스러우니까 뭐 장난인 것 같기도 했고요. 뭐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안이 생각보다 축소될 수도 있잖아요. 학생의 그쵸. 진술로. 그래서 그런 진술 준비를 그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고 포기에 넘어가서는 아까 이야기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심의위원들이 이게 어느 정도의 사안인지에 대해서 조치 결정을 내리죠. 그럼 그 조치 통지서가 학생 집으로 와요. 거기에 보면은 그 조치 내용에 대해서 써 있고 그 조치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 불복을 어떻게 하면 된다. 행정심판 기한이랑 행정소송 기한이 거기 써 있어요. 아하. 불복 여부를 판단하시면은 절차는 끝. 심할 경우에는 가해자 학생을 다른 데로 전학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있긴 하나요? 있죠. 아하. 네, 그게 학교 폭력 그 조치가 네. 1호부터 9호까지가 있는데 9호가 퇴학이고 네. 8호가 전학이죠. 그래서 그거는 진짜 높은 조치예요. 아하. 그 정도를 받는 거는 뉴스에 나오는 정도의 사건이다. 그러면은 가해자도 볼 수가 있고 피해자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치에 그쵸. 대해서. 조치 결과가 양 사이드로 다 가는 거죠. 그러면은 변호사님을 선임을 할 때 음. 저는 만약에 처음부터 선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조치 없음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행정소송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임하는 게 나을까요? 이것도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아니요. 그거는 어.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모든 거는 초기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허. 요것도 처음에 잘 구성을 하면은 제대로 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뭐가 미흡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뒤집으려면은 이미 있는 걸 뒤집는 거는 좀 더 공이 필요하거든요. 더 뭐 증거를 더 수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논리를 정말 정교하게 짜야 된다든지 이런 수고가 요 뒷부분에서 더 들어가요. 아. 그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증거 수집부터 의논을 해서 차곡차곡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결과도 좋고 훨씬 효율적이다. 소송으로 들어가면은 비용도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너무 심각하게 당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처음부터 변호사님들을 한번 선임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처음 당해본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렇다고 맞아요. 막상 신고했을 때 내가 증거도 없어? 어. 그러면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더 억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변호사 선임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선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담이라도 받고 시작을 하셔라. 상담을 받고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이거는 선임은 서로의 생각이나 뭐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상담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안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일반인 입장에서 네. 변호사? 그러면은 상담 비용 한 몇백 들겠지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야 지금 로또기 열려있는 게 15분에 3만 원입니다. 괜찮네요. 그 3만 원도 로톡에서 2만 원을 지원해줘서 거의 만 원? 그걸로도 상담을 많이 받는데 솔직히 네. 15분 상담은 되게 많이 모자라죠. 네. 진지하게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는 상담은 아닌데 네. 어쨌든 초기에 이거는 조금 더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 아니면 그 단계에서 만족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받고 네. 더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그때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당했다 또는 내가 지금 학교 폭력을 당했다 했을 때 선생님한테 그냥 신고부터 하지 마시고 로톡을 통해서 한번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에서는 네. 피해자에게 어떠한 질문들을 하나요? 학폭위가 개최가 되면은 일단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관계 확정이거든요. 학교폭력 사실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한테 구체적으로 그때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던 당시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 육하원칙에 따라서 네. 물어보고 더 자세히는 이제 그 친구와의 평소 관계, 그 전후 맥락을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물어보고 또 그 행위가 있었던 다음에 그 친구가 너에게 어떤 사과를 했는지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떤 처벌을 받길 원하는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도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 요소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호 조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보호 조치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견을 준비해 가는 게 좋겠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폭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증거가 제일 중요해요. 이 피해 학생이 말하는 사실이 진짜 있었는지를 증거를 통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에 대한 신빙성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학교 폭력이 있었는지 이거를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을 할 수 있는지 를 먼저 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조치 정도는 이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그리고 가해 학생의 반성의 정도 이렇게 5가지 요건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0점부터 4점까지 해가지고 그걸 합산을 해서 최고점이 퇴학이 되는 거고 제일 낮은 경우에는 이제 서면 사과가 되는 거고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때는 조치 없음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5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어려운데 그나마 나중에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그 반성과 화해 정도겠죠. 사이버 폭력, 사이버 학폭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 시대 때는 스마트폰 세대가 아니라 가지고 그런 저도 그래요. 그죠? 저 대학생 때 스마트폰을 썼기 때문에 저희 때는 사이버 폭력이 없었어요. 뭐 천리안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사이버 폭력 사례 어떤 게 있나요? 요새 학교 폭력이 많아졌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버 폭력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네. 사이버 폭력이 워낙 많으니까 건수가 많은 거다 이런 분석이 있을 정도로 되게 흔한데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게 인스타나 그런데 저격글을 올리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친구를 직접 특정하지는 않더라도 누가 봐도 그 친구를 지칭하는 듯한 용어를 쓰면서 그거에 이제 동조한 친구들도 같이 가해 행위로 해서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 SNS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독일에서는 그 법이 발의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SNS 이제 일정 연령 이상만 쓸 수 있게.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사이버 폭력이 진짜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어른들도 스마트폰 있으면 하루 종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걸 과연 멈출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학교 폭력에 맞설 때 피해자 부모님이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괜히 막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생님이랑 싸운다거나 아니면 먼저 그 가해자를 찾아간다거나 이랬을 때 저는 일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피해자예요. 그랬을 때 피해 학생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피해 사실을 듣고 제일 먼저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감정이 엄청나게 널뛰거든요. 감정이 개입이 되게 많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선생님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잘 해야 되는 게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객관적인 상황을 얘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얘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같이 이제 마폭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경우인 때가 많아요. 오히려 우리 아이가 잘못을 더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신고를 하면 오히려 마폭에 걸리면서 더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 아이의 이야기도 들어주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상황을 파악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로톡은 우리 미성년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그게 14세 이상부터 가능한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니더라도 네. 제 사무실은 검색하면 나오니까. 네.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인스타로 좋을 것 연락 같습니다. 주셔도 네. 1부는 이제 피해자 편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2부도 많이 기다려주세요.